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압구정 국어논술학원 압구정 본원과 성동관을 맡게 된 중등부, 초등부 원장 이묘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은 이제 압구정 본원에서 뭐 무학 중이나 강의 중이나 동마 중이나 대경중학교 친구들하고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소식을 알렸을 때 저보다 사실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던 친구들이 바로 그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선생님 제가 친구들한테 이미 다 소문냈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키웠구나 아이들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설명회를 이제부터는 국어 설명회를 시작할 건데 국어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어머님들께서 현재 수능 체제라든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요거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24학년도 수능 국어 등급 컵이라고 돼 있는데 자 1등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번에 불수능이었다라는 그 기사는 좀 보셨을까요? 네. 자, 이렇게 나갔더니, 수험생들이 아니래요. 불수능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불수능이 아니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시민단체 및 그 수험생들은 불수능이 아니라 용암 수능이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체감한 건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요번 과목 중에서 뭐 영어는 공통이니까 이제 절대평가니까 이제 그거는 생각을 안 해도 되지만 국어가 아이들의 발목을 많이 잡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단 요번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요. 그 명성 높았던, 악명 높았던 2019년 수능도 역시 그랬고요. 그 다음 2022년 수능도 그랬습니다. 그럼 2024년도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수능이. 전망이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발표된 이 수능 2028년 개편안을 보시면서 왜 수능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 봐 드릴게요. 자, 요거는 사실은요,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존댓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셨대요. 아이들 사교육비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요번에는 킬러 문항을 배제해서 출제를 해라. 그래서 모든 수험생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대요. 와, 문제가 쉽겠구나. 그랬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불수능이 아니라 용암 수능이 됐죠.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교육부에서 하는 말이 네, 저희는 킬러 문항은 배제했습니다. 단 고난도 문항을 집어넣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설명회를 압구정에서 했을 때 어머님들이 한 분이 너무 흥분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감정이입이 돼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사실은 이 국어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더 괴로워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등급은 지금 보니까 86에서 지금 88점, 그 다음 83에서 85점 이렇게 나왔거든요. 2등급이 70점대입니다. 어마무시하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지금 만점자가 전국에서 몇 명 나왔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만점자가 64명 나왔습니다. 그 작년엔 640명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엄청 어려웠다는 거죠. 전국에서 만점자는 즉 다 모든 과목 통틀어서 만점자는 1명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만큼 불수능이었는지가 딱 체감이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2028년 수능 개편안인데 요거는 대상자가 어디서부터 들어가시냐면 지금 이제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중학교 2학년 이하서부터는 여기에 다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중3은요? 중3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요 현행 과정으로 들어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중3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야, 중3 너네 재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재수 없다는 게 욕이 아니라요. 재수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재수를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야 되는 학년이 중3이고요. 중학교 2학년 아래서부터는 이제 요 단계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국어가 공통과 선택이 있었고요. 수학도 공통과 선택이 있었고 탐구가 17과목 중에서 최대 태클 2개를 하게 됐죠. 이거는 자기가 성적이 쉽게 받을 수 있는 성적을 찾아서 이과와 문과가 자기한테 맞는 걸 선택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개편안을 보시면 지금 다 국어 공통, 수학 공통, 영어 공통, 한국사 공통, 탐구까지 다 공통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가 없어졌다는 얘기일까요?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과 애들과 이과 애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자, 누구한테 불리하고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과연? 네. 자,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이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개편안 중에서 수능 개편안입니다. 수능. 자,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영, 수탐 모두 공통 과목으로 들어가고 문과, 이과가 통합된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되게 간편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어머님들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는 거죠. 변별력 확보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능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지금 EBS 연계 방식은 현행대로 50%로 간접 연계가 돼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24년도에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EBS에서 나왔던 문제, 비문학 문제 4가지가 그대로 수능에 출제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에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 부분을 정말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돼요. 아이의 운명이 여기서 바뀝니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2028학년도 고교 내신제도입니다. 내신제도인데, 자, 보이시죠? 기존의 9등급제, 1에서 9까지 등급제를 이제는 5등급제를 축소를 한대요. 그럼 무슨 소리일까요? 24년도 거랑 28년도 거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4년도에서는요, 4% 안에 들어야 1등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 안에 들어야 2등급이라고 얘기해요. 들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28년도 개편된 걸 보니까 여기 부분을 합쳐서 10%까지를 모두 1등급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있는 요 3, 4등급을요 2등급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 정부에서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9단계를 5단계로 나누니까 너 3등급밖에 못하던 애가 2등급으로 올라올 수 있어. 좋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그쵸? 왜 안 좋을까요? 아이들이 정말 전국에 많은 몇천 개의 학교가 있는데 2등급만 받은 애들을 다 모아놓으면 학교에서 똑같은 그 2등급 애들을 걸러낼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 걸러낼 장치를 또 마련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논서술형 내신 평가를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발표가 났을 때 저는 굉장히 쾌재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국어학원과 논술학원에서 이제 대박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수능에서 한번 하고 말 게 아니라요. 이제 앞으로는 쭉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논술형, 서술형 이 내신 평가를 확대를 시키고 객관식형이 오지선다를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도대체 책을 읽고 너 줄거리 예약해 줄래? 그러면 읽었는데 읽었어 분명히 이러면서 얘기를 못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글로 쓰라고 한다면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논서술형 내신평가 확대가 지금은 가장 큰 화두가 될 겁니다. 요걸로 이제 평가를 할 건데 요것의 문제점이 뭘까요? 객관식은요 정량평가입니다. 딱 점수에 내가 딱 정답만 찍으면 점수가 탁탁탁 나와버려요.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논서술형은 A와 B라는 학생이 써서 냈습니다. 이건 누가 채점할까요? 평가자, 선생님이 하시겠죠. 선생님한테는 주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친구는 평소에 준비물도 잘 챙겨왔고 글씨도 예뻤고 발표도 잘했어요. 그럼 심적으로 너 원래 잘하잖아 하면서 잘 줍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정성적 평가라고 얘기해요. 주관적 요소가 들어간 거. 이 친구는 비슷하게 쓴 것 같은데 글씨 봐라 글씨 이렇게 하면서 맞춤법 틀렸네서부터 얘 참 말할 때 더듬거리더라. 이런 것들이 다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건 그러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평가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를 지금 굉장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머님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이 논서술형 내신평가 확대되는 게 아마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실 거예요. 자, 얘가 뭐 말로는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등을 뭐 해서 미래 역량을 평가한다 이렇게 해줬는데 제가 이제 어떤 영상을 봤습니다. 교육부에서 제작한 영상을 봤는데 유명한 강사분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순간적으로 웃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영상에서 이 논서술형을 넣으면 참 좋다. 되게 좋다. 그랬더니 이제 그럼 이거를 집에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전문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가족끼리 매일 모여서 가족 독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면
실력이 늡니다. 이게 대비 방안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가족끼리 독서 지도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제 책상 사셔서. 이제 그거는 사실 실천하기가 너무 힘든 일이죠. 네. 자, 근데 요거랑 연계돼서 지금 어머님들께서 중등 과정에서 집중해서 보셔야 될 건 바로 요 파란색 부분입니다. 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초, 중, 고교 학점제가 지금 교육법으로는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시행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거 누가 허락을 해야 될까요? 대통령이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법으로는 돼 있지만 2년 뒤에 대통령령으로 이걸 하겠다, 안 하겠다가 그때 결정이 나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얘랑 무슨 상관이 있냐면, 대학에서는 논서술형 내신평가를 확대하겠다고 했죠. 그렇지만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요거랑 같이 연계해서 너네도 똑같이 서술형 문제 출제할 거니까 요거 대비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들은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고요. 사실 더 급한 건 중학생들이에요. 중학생들이 지금 요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무학, 동마, 한대부 중에서 100% 10문제가 모두 서술형으로 출제된 적이 단 한 번씩 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문이 드실 거예요. 왜 한 번만 내고 그 다음엔 없어졌지? 왜 없어졌을까요? 아이들이요, 항의를 많이 합니다. 선생님, 얘기랑 저랑 뭐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에 대한 굉장히 그 공평성의 논리가 저게 많죠. 저항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한 번 하시고 그리고 약간 좀 힘들어지셨어요. 네, 그래서 한 번씩밖에는 안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동구가 굉장히 발빠르게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여서 시행하고 있다라는 점에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100% 출제됐고, 제가 시험 문제 이따 보여드릴게요. 행당 정도 40%가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자, 한번 실제 예문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3년 1학년 2학기에 행당 중학교에서 나왔던 문제거든요. 보시면 60점이 객관식입니다. 그리고 40점이 서술형이죠. 자, 그런데 서술형 문제를 보시면요, 여기서 보시면 조건이 달려 있어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서술형 문제가 조건 제시형 서술형이에요. 남자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남자애들 나 이 문제 알아. 그러면서 이 조건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걸 너무 자세하게 길게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 점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서술형에서는요, 이 선생님이 원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그 단어를 반드시 써서 이 조건에 맞게 써줘야 되는데, 남자애들은 막 쓰고 싶은 대로 다 씁니다. 그리고서는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서술형 만점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점수가 안 나오면 화를 냅니다. 아니, 난 제대로 썼는데. 이제 논술형이 이런 연습을 반드시 하고서 시험에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23년도 2학기 기말고사 거 무학걸 한번 볼게요. 자, 요거 1학년 2학기 거였는데요. 요게 지금 서술형 10점짜리였습니다. 굉장히 길죠. 네. 근데 이거를 교과서에서 미리 나온다고 얘기를 해준 게 아니고요. 이 예문조차도 미리 제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학습 활동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단, 너네 내가 다이어하고 동음이어 가르쳐줬지. 다이어하고 동음이어 이제 개념 배웠으니까 니네가 여기다가 응용을 한번 해보렴 하고 낸 거예요. 네. 근데 아이들이 이거 딱 읽으면서 어떠세요, 어머님? 한번 읽어보시면 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의미가 다 다르죠. 근데 이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를 요즘 아이들이 파악하기가 힘들죠. 게다가 여기서 이게 다이언지 동음이언지 그것도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문제 다 놓쳤습니다. 100점짜리가 없었습니다. 그럼 최고로 잘 본 아이들이 90점. 그 다음 저희 최상위 반에 무학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89점을 받아왔어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는 점점 증가가 될 예정입니다. 요 동마 중에 요 내신은 이 서술형은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자, 요거 한번 보시면 10문항 나왔죠? 그리고 100점입니다. 그런데 요 문제를 이렇게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거든요. 서술형 3번. 그런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아이들이 여기서 100점을, 6점을 다 맞은 아이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 무엇인지 밝히고, 여기 한 번 문제 나와 있죠. 요거 밝혀줘야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의 삶의 모습을 찾아 한 가지를 서술하시오. 그럼 과거의 삶의 모습 2가지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학생들 특징 아세요? 휙 보고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것만 씁니다. 감점 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건 더합니다. 박시전에서 비범한 능력이 나타난 내용과 내용 하나 써야겠죠?
그 능력을 발휘한 결과 또 써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표현한 의도를 써야겠죠? 아이들 3가지 써야 되거든요. 아이들 여기서 분명히 1가지 아니면 2가지밖에 안 썼을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친구들한테 얘기 듣고 이러면서 나올 겁니다, 아마. 네,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요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동마 중에서 이런 그 서술형으로 냈다면 100점 맞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자, 갑자기 설명해야 하는데 깜짝 놀라셨죠? 네. 자, 이게 뭘까요? 두더지 잡기 게임이에요.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좀 자주 했던 건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25년 이상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같이 지도를 했거든요.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지도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중학교 때까지는 분명히 95점도 받고 100점도 받고 굉장히 잘했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면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이제 1학년 때도 찾아오고 2학년 때도 찾아오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도 찾아오는데 너무 의외인 거예요. 잘했던 애인데 얘가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3등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애는 재수를 한다는 거예요. 또 중학교 때는 못했거든요. 내신할 때 79점 막 이렇게 받던 애인데 고등학교 가서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그럴까를 이제 곰곰이 25년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답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여기 어머님 지금 두더지가 몇 마리가 보이실까요? 11마리 보이시죠? 이 두더지 다 잘 잡는 학생은요 수능에서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왜 두더지를 11마리 잡는 게 어려운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초록색 약간 영혼처럼 나왔지만 네, 요 초록색의 두더지는요 정확히 제가 말씀을 천천히 드릴게요. 요 4가지는 중학교에서 내신 과정만 공부하는 친구들의 경우 요 4마리만 자기 실력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4마리만. 뭐 하는 학생이요? 내신만 하는 사람들이요. 네, 내신으로는 요 4마리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험 실전 경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중학교 1학년 이제 입학하는 친구들은요, 요번에 이제 2학기에 처음 자유학기제 시험을 보게 되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압구정 본원에서도 그렇고 1학년들 시험을 보면요, 제가 맨날 당부를 하거든요. 제발 OMR 카드 잘 써갖고 와라. OMR 카드 잘 써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반에서 1명씩은 OMR 카드를 적다가 시간 오바로 선생님한테 뺏깁니다. 또 1명은 밀렸었습니다. 빵점 처리됐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한 반에서 1명씩 꼭 나옵니다. 예. 그래서 1학년들은 이런 OMR 카드에 관한 실전 경험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교과내 작품 이해인데 저희가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교과서는 검정 교과서 14종 중에서 딱 1종씩만 배우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 내신 열심히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정보가 잘 들어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안 한 13종 교과서는 공부를 할 리가 없겠죠. 자, 그럼 그 13종 교과서는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3종 교과서는 나중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너네 14종 교과서 다 배우고 올라온 거 맞지? 하면서 문제 출제를 해버립니다. 그럼 아이들은 처음 보는 작품을 풀으라고 하니 눈앞이 깜깜하죠. 네, 그럼 그 13종 교과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규 과정을 통해서 13종 교과서를 한 번씩은 다 배우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얘네가 고등학교 가서 힘을 발휘를 하지를 못해요. 예. 그 다음 3번째, 유형별 문제풀이인데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내신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제가 같은 선생님이잖아요. 같은 선생님인데 저한테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배웠어요. 근데 이 친구는 100점을 받아왔어요. 근데 저 친구는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35점짜리를 내밀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는 분명히 똑같이 가르쳤거든요. 그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문제풀이에 개수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충분히 연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를 같이 공부했는데 점수가 낮게 나온 친구는요, 유형, 문제풀이를 딱 10개 정도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혹은 선생님이 풀어오라는 거 문제집 이거 풀어왔는데요. 이거 끝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욕심이 많은 우리 최상위권 친구들이나 공부 욕심이 많은 친구들은요, 선생님 문제집 더 주세요 해서 문제집을 제가 뭐 족보를 통해서 쫙 주잖아요. 뭐 500문제도 주고 1000문제도 줘요. 다 풉니다. 그럼 문제 푸는 게 왜 중요할까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낼 때 딱 기본으로 내지 않거든요. 꽈서 내세요. 다양하게 유형의 문제풀이를 해본 친구들은요, 그 문제를 한 번씩은 경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고 그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내가 이 문제도 풀어보고 저 문제도 풀어보면 그 아이들한테 뭐가 생기냐면 내가 이 문제는 잘 이해하고 있네. 근데 저 문제를 이해하고 못하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한 메타인지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면서 공부하는 스킬이 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형별 문제풀이를 많이 하게끔 어머님들이 지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중등과정에서 사실은 내신 과정에서도 제가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이거 꼽습니다. 문법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이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1학년 때 문법 2개 배우고요. 2학년 때 문법 2개 배우고 3학년 때 문법을 2개 배우는데 이 문법이 중학교 때 물론 내신에서도 쓰면 좋겠지만 이건 거기서 쓰려고 쓰는 게 아닙니다. 얘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이나 수능을 볼 때 쓰려고 하는 거예요. 중학교에서 배운 문법이 고등학교 문법과 내용이 100% 일치합니다. 그럼 고등학교 가서 뭘 배우나요? 고등학교에서는 심화를 배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중학교 때 문법을 잘 했던 친구가 있어요. 다 기초를 잘 만들어 놨어요. 그 친구는 고등학교 가면 뭐만 하면 될까요? 심화를 풀면 됩니다. 근데 내 친구는 옆에서 놀다가 지금 야 이거 뭐냐 기초 하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기초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둘이 스타트가 달라지죠. 시간도 노력도 달라지면서 둘의 경쟁력은 그때부터 완전히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어머님 남학생들 기르시는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남학생들이 이 문법을 엄청 증오하고 혐오합니다. 암기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다 말들이 뭐 관영어니 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관영어, 부사어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서술격 조사 그 말만 들어도 어지러워져요. 근데 요거를 그러면 잘 하시려면 사실 저희 정규 과정에서도 이 문법을 한 파트씩 들어가고는 있지만 저희 학원의 자랑이 여름방학 특강과 겨울방학 특강이 있어요. 6조씩 하는 거. 네. 제가 이제 그 묘쌤의 그 문법 묘책이라고 그 특강을 하면요. 제가 1학년 때 가르쳤던 친구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6번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반드시 방학 때는 어머님들 이제 아이들하고 놀러 다니면서 추억을 쌓는 거 매우 중요하겠지만 이제 조금 이제는 중학생이니까 이제는 이런 특강을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요, 이제 나올 애들은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능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과정. 그러나 내신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고 정규 과정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네, 여기는 꽉 차 있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 나온 애가 쟤입니다. 학습 지구력. 자, 지구력이 뭘까요?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서 집중해서 강의를 듣는 게 지구력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저희 선생님들이요 거의 아이 딱 보자마자 한 15분 20분이면요 거의 뭐 텔레비에 나오는 부채도사처럼 딱 알아맞춥니다. 얘 공부 잘한다, 얘 공부 못한다, 딱 알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자세와 태도입니다. 네, 지금 아이들이 어머님들 이렇게 앉아 계신데, 자, 어머님들 생각하실 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어딜까요? 맨 뒤입니다. 네, 아우 선생님이 나한테 신경 좀 꺼줬으면 좋겠어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등 뒤에 이렇게 숨습니다. 앞에선 다 보이거든요. 숨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자리가 어딜까요? 벽자리입니다. 자, 조금 한 10분 있다 보면은 저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벽에서 열매가 열립니다. 머리를 다 이렇게 대고 있고요. 아이들이 무슨 고드름이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벽과 혼연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자리는 앞자리입니다. 그 아이들은 선생님이 나를 한 번만 더 봐주기를 원하고 내가 뭘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해 주기를 바라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맨 앞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자세 딱 어디에 앉는지부터 딱 보면 보이고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가 꼿꼿한 친구들은요. 정말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한 20분 지나면 석쇠 위에 올라간 오징어처럼 몸이 마구 비틀어지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왜 갑자기 자기 옆에 있는 친구의 필통을 정리를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필통 정리를 막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막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던져요. 친구한테 던지고 혼자 재밌다고 막 이렇게 웃기도 하고요. 과자 같은 거 이렇게 가방에다 넣어놨다가요. 하나씩 선생님이 이렇게 표정 살펴가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돌 때 하나 빼서 녹여서 소리 나니까 녹여서 먹습니다. 네, 그 아이들이 그 젤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젤리 같은 거는 항상 책상 위에 이렇게 한 봉씩 올려져 있어요. 젤리를 계속 먹으면서 공부를 해요. 근데 되게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가 못하게 하고 두 번째, 아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려면 필기를 보면 됩니다. 요즘 혹시 그런 얘기 보셨어요? 적자 생존. 네, 생물학 용어가 아닙니다. 적는 자만이 생존, 살아남는다라는 입시 용어입니다. 예, 그래서 적어야 되는데 남자애들은 어찌나 쿨한지 다 자기 머릿속에 다 있대요. 저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기한 거 읽어보라 그러면 못 읽습니다. 자기가 필기한 건데. 네, 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필기 연습하는 거 저희가 시키고 있고요. 어머님들께서 가방에서 혹시 아이들 가방 좀 가끔씩 보실까요? 네, 가방 보시면 어머님들 확인 가능하십니다. 가방에 보면 지금 2024년도인데요. 2022년도 가정통신문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 초등학교 6학년 때 내가 글을 썼던 게 나오고요. 어떤 아이한테 필통 꺼내라 그랬더니 필통 같은 건 안 키운대요. 네, 옆에서 맨날 1년 내내 빌려 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스갯말로 가정통신문이 아니라 가방통신문이라고, 가방에 들어있다 그래서 가방통신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아이들이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지구력은 당연히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 가정에서 내 아이를 좀 체크해 볼 방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의자에 앉았는데 5분 단위나 10분 단위로 일어난다. 뭘 자꾸 가지려고 일어난다. 그러면 지구력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갑자기 공부하다가 책상 정리를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력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네, 수학 공부하는 걸 내가 분명히 10분 전에 봤는데 다시 10분 뒤에 들어가니까 국어 공부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지구력 없습니다. 요 세 가지로 체크해 보시면 우리 아이가 얼마나 지구력이 있는지를 판단이 되실 거고요. 공부할 때 책상에서 제발 핸드폰은요, 뺏으세요. 핸드폰은 이 아이가 처음에는 구등결심을 하고 핸드폰을 안 보겠다 하고 뒤집어 놓든 서랍에 넣어놔도 어쨌든 10분 지나면 아이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혹시 애들이 나 몰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불안하거든요. 핸드폰은 무조건 어머님한테 맡기시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게 학습 개념어인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부터 나오는 것 중에서 세 가지를 굉장히 강조를 해드릴 거거든요. 이 세 가지만 잘하셔도 수능 1등급 받으실 수 있으세요. 이게 뭐냐면 학습 개념어가 바로 도구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떤 용어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학습 개념어를 모르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선지에서 답을 골라낼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수미상관법, 추상적 관념의 구체적 형상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애들이 그게 뭐예요? 이런 안 외워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적 형상화. 그다음 객관적 상관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다 한자어입니다. 근데 이 용어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남자애들은요, 그냥 외우기 싫으니까 감 있잖아요. 감정이입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객관적 상관물, 이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객관적 상관물인 거죠. 네, 절대 다 충실하게 외우지 않습니다. 요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보시면 광희중학교 2학기 기말고사와 중간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어머님들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드렸죠. 대조, 지규, 후각, 그다음 건선징악적 주제, 전지적 작가 시점, 일대기적 구성. 여기 이런 필연적. 아이들이 필연적이란 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요, 다 사실은 개념어거든요. 근데 이게 내 언어처럼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딱 갖다 놓고 문제를 푸는 애들을 보면요, 대조 이러고 있어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 문제를 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어가 내 언어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정말 익숙하게 그렇게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제가 학습 개념어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바로 갈래별 특징입니다. 중학교에서 어느 중학교든 어느 학기든 빠지지 않고 무조건 빈출되는 필수 빈출 문제가 바로 갈래별 특징이에요. 자, 저는 사실은 갈래라고 배운 세대가 아니고요. 글의 종류라고 배운 세대거든요. 근데 요즘은 갈래라고 합니다. 그럼 갈래가 뭐냐면 문학작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일정한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시, 소설, 수필, 희곡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걸 갈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갈래에 대한 특징과 이게 무슨 글인가에 대한 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고등학교까지 쭉 갑니다. 갈래별 특징이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한번 실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문학갈래의 체계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대시, 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극수필 정말 단순하게 제가 만들어는 놨는데 여기서 시에서 선생님 저는 화자는 배웠어요. 근데 운율은 잘 몰라요. 표현기법이 뭔가요?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구멍이 뚫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고전소설에서도 여기 주제, 판소리계 소설이 무슨 뜻이에요? 라는 질문이 나온다면 얘는 이미 구멍이 뚫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학갈래의 특징을 이 아이가 잘 알고 있어야 이 친구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항상 1번 문제로 나오는 이게 바로 이 갈래예요.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광희중학교 여기 보시면 어머니 광희중학교는요 문제수가 많은 게 특징입니다. 그럼 문제수가 많은 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문제수가 많으면요 지문이 길어지겠죠. 그걸 읽느라고 시간이 다 갑니다. 검토할 시간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점짜리를 했는데 요 문제 7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 시의 형식과 운율에 관한 문제인데요. 어머님 요거 중학교 2학년에서 나오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 그럼 어디서 나오는 문제냐면 예비중학교 1학년 때 배우고요. 처음으로.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는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를 왜 중학교 2학년 애들이 풀게끔 하신 거예요? 그만큼 애들이 뭐가 없다는 걸까요? 기초가 없다는 겁니다. 기초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시를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기초가 없으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작전을 바꾸신 거죠. 아유 그래 기초부터 다져보자 다시 한번 하고 여기다 내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의 갈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번호가 보시면 거의 1번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갈래가 약하다 그러면 어머님께서 갈래 공부를 꼭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갈래를 봤고요. 자, 엄청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아까 학습 개념은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1등급을 위해선 학습 개념어. 두 번째 갈래별 특징. 자, 세 번째가 어휘력인데요. 사실 저는 이 11가지 중에서 하나만 딱 꼽아라 그러면 얘입니다. 어휘력이에요. 왜 그럴까요? 요즘 핫한 그 키워드가 있죠, 어머님들. 문해력. 애들이 문해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글을 읽고 나서 요약도 안 되고 분석도 안 되고 전혀 안 됩니다. 그러면 문해력이 왜 안 될까요? 어휘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조선일보에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를 인용하자면 어머님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심심한 사과를 보냅니다. 그 말에 악성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다면서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심심하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 문해력 부족이죠. 또 하나는 금일 3시 면접 요청. 그랬는데 학생들이 대학생입니다. 대학생들이 금일이 금요일인 줄 알고 면접을 못 가서 떨어졌다라는 내용이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근데 제가 진짜 그 정도인가 라고 어머님들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에서 실제로 있었던 수업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수업을 하는데 그는 고지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선생님 고지식이 무슨 뜻인가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애 바보냐? 지식이 많다는 뜻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켜봤어요. 너무 놀라서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또 읽다 보니까 대관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대관절은 관절이 크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정말 하루하루가 굉장히 익사이팅합니다. 어떻게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아이들이 왜 이렇게 어휘력이 약한 걸까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는요 다 순수한 우리말로 배웁니다. A야 너 슬프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중학교 올라오면 한자어로 70% 이상이 다 바뀌어요. 너 애상적으로 보여. 애상적? 한자어입니다. 너 반성했어? 이런 말 안 합니다. 반성 성찰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다 바뀝니다. 요즘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겁니다. 사흘을 선생님이 문제를 냈거든요. 다 답이 90%가 며칠이라고 썼는지 줄 아세요? 4일 썼습니다. 4일이라고 써요. 그리고 한 번 시험에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게 나왔는데 어머님들 그 머릿속으로는 아시죠? 을씨년스럽다가 어떤 건지. 근데 아이들한테 을씨년스럽다가 뭐니?라고 물어보면 걔네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위기나 이미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겠어요? 저희는 그래도 짐작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애기들은 을씨년스럽다? 뭐 씨가 들어갔으니까 욕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에요. 여기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어휘력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럼 어휘력을 키워줘야 되겠죠. 어떻게 키워줄까요? 지금 아까 한자어가 70% 이상이라고 그랬죠. 지금부터 한자어를 공부를 시키면 너무 좋습니다만 많이 붙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요 중학교 올라가면 아시다시피 수행평가랑 지필평가랑 같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 모든 시험이 다 여러 과목을 해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께 이 한자어를 아는 건 중요하다. 물론 쓰는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사람인이구나 하늘천이구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문맥을 추리를 하니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머니들께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이 뭐 어떤 특정한 책을 권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 만화로 돼 있는 한자책이 있습니다. 뭐 장풍 나가고 막 이런 것 있죠. 네, 그런 거 어머님 그냥
읽어라 라고 시간 정해서 그렇게 주지 마시고요. 화장실 같은 데 갖다 놓으시고 거실에다 한쪽 갖다 놓으시고 심심할 때 그냥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한자 어휘 하나를 익히잖아요. 그럼 그 어휘를 통해서 뜻을 유추해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거 이런 뜻이었는데 여기서도 쓰이네? 그러면 거기서 확장력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한자어는 지금은 뭐 본격적으로 시키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 그렇게 만화책이라도 꾸준하게 어머님들이 보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휘가 어떻게 시험에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압구정 중학교 2학년 걸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였고요. 저 이거 애들하고 풀다가요. 저 뒷목 잡았습니다. 저는 이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애들이. 자, 한번 이걸 보시겠어요? 여기에 맞는 속담을 찾아내시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거 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많이 틀려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상황 일은 어떤 속담이 들어가야 될까요? 소이고 외양간 고치기. 애들이 20%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대요. 그 밑에 거는 더 합니다. 이건 뭘까요? 밑던 도끼에 발등 지킨다죠. 10명 정도가 도끼에 발등을 지키면 피가 나오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럼 왜 심각할까요? 어머님들하고 아이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 걸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들 일상어 쓰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상적이다, 성찰적이다 그런 말씀 안 쓰시잖아요. 속담 잘 안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걸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의에서도 똑같은 유형으로 관형어를 지금 이렇게 시험 문제에 냈습니다. 어른들은 풀 수 있죠. 아이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얘기들이에요. 그냥 외웁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지금 저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어휘가 교육이 좀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보여드릴 부분이 고전문학을 안 했네요. 어머니 여기 고전문학을 보시면요. 고전문학이라는 건 이제 1894년 그 갑오개혁 이전에 나왔던 것들인데 아이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극적인 걸 말씀드리면 고전문학은요 사실은 중학교 때는 배우지 않습니다. 교과 과정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중학교 3학년 올라갔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죠. 첫 중간고사에서 고전문학이 출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중학교 때 정규 과정을 통해서 배웠던 친구는 맞추는 거고요. 고전문학이라는 걸 처음 본 친구는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언제 해야 되니까요? 예비고 들어가기 전에 중3 때 무조건 고전을 돌려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효자 과목입니다, 어머님. 왜 효자 과목이냐면요. 현대소설, 현대시 이런 것들은요. 지금도 쓰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자고 일어나면 100편, 자고 일어나면 100편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농담으로 얘들아 고전문학을 쓰신 분들은 지금 다 어디 계셔? 그렇지, 땅속에 계셔. 그분들이 좀비가 돼서 일어나지 않는 이상 더 늘어나지 않아. 그럼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만 외우면 돼. 얼마나 고맙니?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고전문학은 2번만 반복해 주시면 효자 과목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독서 비문학 쪽은요. 어머님께서 이제 아이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왜? 설명문, 논설문이거든요. 딱딱하고 재미없고 길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어머님들께서 공부를 시킨다고 앉혀놓고 책 한 권을 다 풀게 하세요. 정말 잘못된 방법이시고요. 제일 좋은 비문학 공부 방법은 하루에 하나씩. 일주일 있으면 7번을 하루에 하나씩 풀게 해주시면 돼요. 그게 감을 유지하는데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자, 이 교과외 작품은 저희가 그 수능이나 모의고사 같은 고등에서는요. 만약에 하나를 배웠으면 연계되는 작품 7개씩이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등에서는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까지는 배웠는데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즘 핫한 뇌과학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요즘은 뇌과학으로 다 공부를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 보니까 뇌과학의 어머님 이게 뇌래요. 저는 제 머릿속에 이런 게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자, 여기 보면 대뇌피질이라는 게 있고 해마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중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한 걸 다 가져와서 기억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대뇌피질입니다. 대뇌피질은 장기 기억 장소예요. 그러면 애기들이 공부하는 게 다 그냥 쑥쑥쑥쑥 가서 여기서 탁 자리 잡았으면 누구나 수능 1등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왜 어떤 애는 여기에 들어가는데 어떤 애는 휘발유처럼 날아가 버릴까요? 예, 그게 바로 해마에 있습니다. 해마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해마가 이 대뇌피질엔 다 정보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야, 내가 문지기 역할을 할게. 중요한 건 너한테 주고 안 중요한 건 쫓아내줄게.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럼 저희가 해마를 설득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해마는 이걸 가장 기준으로 생각한답니다.
삶에서 꼭 필요한 정보인가? 즉 생존과 관련돼 있는가? 그게 첫 번째인데 우리 교과서적 지식은 생존과 관계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외워도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 잘 외우는 방법이 뭐냐면 얘한테 반복적으로 계속 넣는 거예요. 오늘 넣고 내일 넣고 다음에 또 넣고 그럼 해마가 착각을 한답니다. 이거 계속 들어오네? 똑같은 정보 계속 들어오네? 되게 중요한가 보다 하면서 대뇌피줄로 전달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런 뇌과학을 통해서 공부하는 요령을 어머님들께서 얘기해 주시면 아이가 훨씬 더 좋겠죠. 한번 볼게요. 뇌과학을 활용한 복습 비법. 복습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해마는 한 달 이내에 복습하는 것만 심사를 한대요. 한 달 이후 건 날아간답니다. 두 번째, 복습은 손으로 쓰고 소리 내서 읽는 오감 활용을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필기하라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어머님들 중에는 교재가 이 교재가 좋대 그러면 이 교재 풀다가 저 교재가 좋대 그럼 저 교재 푸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안 좋은 효과 방법이에요. 이게 같은 교재를 써서 반복을 해야 뇌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자, 요거를 4번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제가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복습 효과. 뇌과학적으로 복습 1회차는 요때, 2회차는 요때, 3회차는 요때, 4회차는 요때. 요렇게 해야 머리로 아까 그 대뇌피줄로 들어간대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자, 여기서 4번 보시면 당장의 효과는 비슷하지만 일주일 뒤에 복습 효과가 그룹이 80점, 3, 4그룹은 35점. 근데 이 1그룹이 뭐냐면요. 내가 영어 단어를 10개를 외웠어요. 근데 그거를 시험을 봤는데 틀린 게 있어요. 3개. 그러면 3개 틀린 것만 다시 시험 보는 애들이 바로 35점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내가 10개를 봤는데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죠. 그걸 다 10개를 다 보는 거예요. 다시. 이게 1, 2그룹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보는 게 중요하고요. 비법 5번째도 중요한데 아이들이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시험 보는 걸 싫어해요. 공부만 해요. 그러면 얘는 뇌로 들어갔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시험을 자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원에서는 저희가 매주 시험을 계속 보는 이유가 이 효과를 좀 계속 높이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뇌 얘기 좀 잠깐 좀 더 할게요. 자, 세타파라는 이 뇌파가 나온대요.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써있냐면 흥미라고 써있죠. 아이들은 자기가 흥미 있으면 기억력이 오래 지속이 된대요. 예를 들어 제가 수업하다가 너 아이유 좋아하니? 그러면 아이유가 몇 살이야? 생년월일 쫙 읽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 발표했던 작품들 쫙 읽고요. 야구 좋아하는 애들한테는 야구 선수의 타율이 쫙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머니 샘 씨는? 그랬더니 얘가 제가 내일 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흥미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게 뇌에서 기억하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자, 이 두 번째 거는 제가 어머님들께 좀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넣어놨어요. 편도체라는 곳에서 감정을 만들어내는데 이 감정이 기억력 향상에 굉장히 효과를 많이 준대요. 근데 실제로 이제 며칠 전에 저희가 내신 끝나고 있었던 일인데 중학교 2학년 반에서 제가 이제 수업을 했는데 내신이 끝났으니까 애들이 힘들잖아요. 지쳤잖아요. 근데 한 여자애가 여기 앉아있는데 너무 표정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돼서 이제 치얼업을 한다고 야 누구야 시험 못 봤어? 그랬더니 네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야 수많은 시험 중에 한 번 못 봤는데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아니라요. 어제 저녁밥을 먹는데요. 엄마가 저한테 넌 그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니? 너 밥이 아깝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이들 다 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에이 설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 저도 놀래서. 그랬더니 갑자기 애들이 우후죽순처럼 저희 엄마도 그래요. 저희 엄마도 그래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어머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 많으시죠. 진짜 예, 아무리 내가 낳지만 정말 내 애가 아닌 듯하고 어쩔 땐 저도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아이가 중간에 바뀌었나 병원에서 그런 생각도 해봤고 얘가 혹시 어느 순간에 빙의가 됐나? 너무 바뀌니까 아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머님들은 이제부터 동굴에서 100일 동안 마늘과 쑥만 먹었던 웅녀가 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특히 중학교 2학년 아이들 사춘기 온 아이들한테 엄마랑 얘기 좀 해볼까?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코로나처럼 거리두기를 하세요. 그게 훨씬 현명하세요. 거리두기 하다 보면요 아이가 다가옵니다. 그때 어머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면 되는데 나는 오늘 너의 심리 상태를 알아야 돼갖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으니까 너랑 나랑 엄마랑 앉아서 얘기를 해보자. 이 순간부터 어머님과 그 아이는 관계가 깨져버리고요. 공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난 그래서 공부가 싫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침에 아이는 안 가겠다 그러고 엄마는 보내겠다 그러면 애가 울면서 옵니다.
그럼 걔가 수업에 집중이 될까요? 안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압구정 본원에서는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저희가 끄집어내온 애들이 몇 명씩 있어요. 울면서 화장실에서 문 걸어 잠그고 30분 동안 안 나와요. 왜냐면 내 감정이 진정이 돼야 되는데 감정이 진정이 안 되니까 아이가 그 모습을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문 두드리면서 화장실 가서 되게 코미디 같지만 얘야 나와라, 나와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반드시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학원을 보낼 때는, 학교를 보내실 때는 정말 내가 사람 하나 살린다는 마음으로 어머님이 기분 좋게 보내세요. 기분 좋게 보내세요. 그러시고, 예, 그래야 애가 기분이 좋아져서 학원에 와서도 같이 어울려요. 기분 안 좋은 애들은요, 앉아서 이런 표정으로 계속 쳐다도 안 보고 칠판도 안 보고 계속 이런 표정으로 있다가 가요. 그날은 그냥 공친 거예요. 사실 그 아이한테는. 그래서 감정을 어머님들이 잘 안아주시고, 얘네들이 지금은 이래도요, 나중에 요 시기가 딱 지나고 나면요, 엄마가 날 믿어줬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다시 돌아옵니다. 100%. 그런데 엄마랑 열심히 싸워서 어머님이 이기셨잖아요. 그 아이는 돌아오기 힘듭니다. 예, 왜냐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보다 공부를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어머님들이 사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 아이가요, 달리는 차 안에서 저랑 말싸움하다 뛰어내렸어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어머님 제가 그래도 강의 경력이 25년 이상 됐으니까 제가 어머니 말씀 좀 드릴게요. 저 기분 나쁘셔도 들으실래요? 어머니 과감하게 3달만 모든 학원을 다 끊으세요. 끊고 걔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 이제 최상위 반이었거든요. 어머님이 그러면 얘가 못 따라가면 어떡해요? 어머니 이대로 놔두시면 얘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갑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그 아이가 집에서는 그 밖에서는 차에서 뛰어내렸지만 집에서는 엄마한테 욕을 하면서 물건을 집어 던진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아이 분노가 여기까지 차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이 그렇게 해 주셨어요. 3개월 후에 정말 정확하게 다른 아이가 돼서 왔어요. 아이가 표정이 너무 밝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 오셔서 너무 고맙다고, 선생님 얘 다시 돌아왔다고. 그러면서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감사해 하셨거든요. 몇 달 정도 아이가 흔들릴 때는 그냥 두시는 게 좋으세요. 네. 그래서 요거 부분은 어머님들께서 이제 약간 인내심을 가지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장기 증강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저희 프로그램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총 3시간 30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예비 중학교 1학년은 3시간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이외에는 3시간 30분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 이제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면 지금 위와 아래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이 위에서 요 총 프로그램은 3시간 30분이고요. 국어가 100분, 논술이 100분입니다. 같은 선생님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요, 지루해요.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로 선생님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물론 밤마다, 요일마다 선생님의 배정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어떤 친구는 저하고 잘 맞아요. 케미가 잘 맞는 거죠. 근데 또 이 친구는 저 선생님하고 잘 맞아요. 아이들이 그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나 저 선생님 수업 들을래? 그럼 어머님이 요일과 시간을 변경하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로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순서를 한번 따라오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첫 번째, 어휘 테스트를 저희는 봅니다. 어휘 테스트를 보는데 최근 이걸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어휘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휘 테스트가 이겁니다. 5개가 뜻을 쓰는 거고요. 그다음 5개는 그에 해당하는 어휘를 쓰는 거예요. 제가 이 시험을 보면서 혼자 많이 웃습니다. 세종대왕이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써놔가지고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본 거 결과치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시험 결과치예요. 네, 웃음이 나오시죠? 네. 자, 보시면 저희가 잘했으면 100점이니까 잘했죠? 멋져요. 찍어줍니다. 자, 이 친구는 40점이니까 힘내요를 찍어줍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기다가 불합격이라고 하려다가 아이들이 마상이 볼까봐 제가 힘내요로 바꿨습니다. 이 아이는 이걸 나누는 기준점이 되는 건 저희가 국어 같은 경우에는 70점, 60점, 어휘죠? 어휘는 60점입니다. 네. 너 어머님들 생각에 70점입니다. 70점 못 맞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 차이로 떨어진 애들이 매우 애석해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면 남아서 성취도 미달자라 그래서 다른 시험지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네, 남아야 되니까 30분 동안 남아야 되는데 애들은 남아서 이걸 외우는 게 짜증나는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같이 못 가는 게 짜증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복습 테스트라 해서 지난주에 배운 국어의 내용을 복습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어려운 문제 내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만 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친구는 합격이 딱 됐네요. 보니까. 그쵸? 이 친구는 딱 봐도 합격이 안 됐죠. 그런데 어머님도 여기서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이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일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한 설명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설명을 듣고 써놨습니다. 훌륭하죠. 예. 근데 여기 친구는 틀렸죠. 쿨하게 집에 갑니다. 네. 알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도 성취도 미달자가 60점이면 남아서 다시 재시험을 보고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머님들은 환호성을 지르시고 학생들은 한숨을 내쉬는 파트인데요. 과제입니다. 이게 왜 만들게 됐냐면 어머님들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아이가 국어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진 않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은 보시기에 놀고 있는 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요청으로 저희가 이제 만들게 됐는데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아이가 다음 학원에 올 때까지 복습하라는 의미에서 똑같은 작품으로 저희가 문제를 20문제씩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거를 평일날 집에서 놀기보다는 지난주에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복습을 하는 거죠. 네, 아이들이 이날 이걸 제가 나눠줬을 때 아이들의 그 표정과 한숨 소리를 들으셨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게 저희 중등 이제 국어 교재입니다. 저희는 국어 교재는 자체 교재를 다 쓰고 있고요. 논술도 그렇지만 그래서 자체 교재를 저희가 쓰고 있고 자,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 개념어가 이렇게 어휘가 한자어로 다 바뀐다는 거예요. 보시면 초등학교 때는 권유한다 그러지만 중학교 올라오면 청유문으로 바뀌고요. 풀이하는 글이 평서문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 여기서 보시면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 의성어로 바뀌고요. 모양 흉내내는 말이 의태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은 다 이 친구들이 내 언어처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설명회 할 때마다 학부모님들께 꼭 그 말씀을 드려요. 엄마가요, 왜 너는 어휘 점수가 이 모양이냐고 혼내셨어요. 근데 사실 혼내시면 안 되는 게 얘네들이 지금 이런 한자어로 되어 있는 새로운 개념어나 어휘를 익히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제2의 중국어나 제2의 스페인어를 배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희가 중국어 배우는 애한테 야, 너 구박구박 못하냐? 그렇게는 얘기 안 하죠. 똑같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제2 외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저희 교재 안의 내용이고요. 딱 보시면 어느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게 느껴지시죠? 네. 이 친구는 벌써 자기만의 필기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중요한 거 형광펜 칠했고요. 이게 더 내가 집중적으로 할 때 빨간색 썼죠? 그냥 일반 설명은 까만색 썼습니다. 이 친구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친구고 고등학교 가서도 잘할 친구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 친구를 볼까요? 누가 봐도 남학생 글씨죠. 네. 근데 놀랍게도 이 친구가요, 자발적으로 쓴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야, 오늘 필기검사 할 거야 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노력을 한 겁니다만 제가 이제 이걸 가져가서 저 홍길동아 너 이거 읽어봐 줄래? 그랬더니 못 읽어요. 자기가 썼는데 못 읽어요. 게다가 요 밑에 쓴 거는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거기다가 요즘 여자애들의 특징은요, 여기다 만화를 그렇게 많이 그립니다. 네, 만화가 엄청 많습니다. 그 동안은 수업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필기도 거의 이제 들어오면 한 달 동안 내내 검사합니다. 어머님들께서 가끔 그 말씀 하세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이렇게 써요. 선생님께서 필기 좀 잡아주세요. 어머님, 저희는 일주일에 3시간 수업을 하잖아요. 3시간으로 잡히지 않아요. 습관이기 때문에. 자,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저희가 이제 논술 수업 설명을 좀 드릴게요. 논술은 오자마자 책을 읽었는지 퀴즈 문제를 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왜 내는 걸까요? 아이들이요, 요즘 너무 바쁘잖아요. 친구들도 놀아야 되고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요령이 생겼냐면 집에 그 책을 딱 보면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줄거리를 읽어요. 그리고 나서 글쓰기도 막 이상한 글쓰기를 해오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알게 되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모 학원에서는 아이들 중에 그 80%가 다 그런 식으로 책을 읽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책을 제대로 읽었는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여기다가 적어 놓습니다. 아이가 책을 읽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60점 미만이면 책을 안 읽은 걸로 간주하고 30분 남아서 페널티를 줍니다. 남아서 읽고 가야 돼요. 예. 근데 자, 요렇게 아이들이 한 거 갖고 저희도 또 이제 퀴즈를 또 이렇게 내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논술 시간에 하는 게 이제 빠작 비문학이라는 문제풀이인데요. 저희가 똑같이 문제풀이는 고등식으로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 나눠주고 핵심 문장에 밑줄 긋고 문제 푸는 거. 요거는 고등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네가 어디를 잘못했고 잘했는지를 해설을 해주는 거죠. 네, 이게 두 번째 논술 수업의 두 번째 과정이고요. 자, 이제 세 번째 과정은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 앞에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교재로 수업하는 내용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요게 이제 과제로 나갑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글쓰기 과제를 시키거든요. 딱 보시면 이 친구는 글씨가 너무너무 예쁘죠.
예, 이 친구는 아마 학교에서 서논술용 시험을 봐도 100점을 받을 친구겠죠. 근데 이 친구는 어머님 제가 이거 읽다가 혈압이 몇 번 올랐습니다. 네, 아우 너무 힘들어요. 이 친구는요, 요거 그대로 학교 시험에서 그대로 이런 식으로 낼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사람이다 보니까 요렇게 답지를 쓴 애가 요렇게 답지를 쓴 애에 대한 평가가 좀 주관적으로 변하겠죠. 예.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저희가 뭐 호응이라든가 맞춤법이라든가 띄어쓰기 같은 걸 좀 저희가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요. 이제 저희 학원의 자랑이 이겁니다. 저희가 한 글에 대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한 문장당 다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너의 이 글은 참 좋았다. 너는 여기서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다. 너가 예술가에 대해서 한 얘기는 근거와 주장이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하나하나씩 첨삭을 해주거든요. 이걸 누가 열심히 볼까요? 어머님들이 형광펜을 드시고 집에서 읽으면서 형광펜을 그으시면서 보십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참 좋은 게요. 이렇게 해주면요. 정말 빠른 아이들은 3개월, 늦은 아이들은 6개월 만에 글쓰기가 확 늘어버립니다. 예.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학교에서 갑자기 수행으로 글쓰기를 해라 해도 당황하지 않아요. 예. 자, 요거 광해중학교 저희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할 건데요. 저희가 기출문제 분석은 이제 죄송하지만 저희가 여러 학교에서 오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해드리진 못하고 제가 이제 세 학교만 뽑아서 좀 말씀드리는 거 먼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혹시 원장님 나가시면 혹시 여기 좀 그거 발송 좀 해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자, 광해중학교 거 문제를 보시면요.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맞는 것만 골라서 고르는 거죠. 이런 걸 다답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그냥 하나 이거 찍을까 이거 찍을까 하다 운 좋게 찍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파트가 이 파트인데 얘네들이 문제에 뭐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각 문제의 선지에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 하나를 배우면 운율만 공부해서도 안 되고 화자만 공부해서도 안 되고 시의 전반적인 걸 다 공부해야 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 부분 한번 봐주실게요. 어휘들까지도 모두 꼼꼼하게 필기를 해주시죠. 그리고 외부 지문은 없지만 선지의 어휘가 아이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 선지에 표출적이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인식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아이들은 그 문제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끝내잖아요. 그러면 당일날 아이들한테 시험지 받은 걸 당일날 분석해서 어머님들께 요렇게 어머님들 아마 핸드폰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저희 학원에서 샘플로 아마 지금 보내드린 게 있을 겁니다. 네. 자, 요렇게 어머님들께 도착을 할 거예요. 자, 아직 도착 안 됐을까요? 네. 아, 네. 지금 해주셔야 돼요. 자, 얘기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출 분석을 해드리는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번 난이도가 나오고요. 아이들 중에 몇 명이 100점이고 몇 명이 90점대고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나오겠다라고 해서 이 출제 경향 분석지를 드리는데 어머님들이 이것 때문에 가정에 평화가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시험 보고 오면 궁금하시니까 누구누구야 시험 어떻게 봤어? 몰라! 들어가 버리잖아요. 어머님들 궁금하시죠? 이거 하나면 어머님들이 아이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으세요. 다 파악이 돼요. 나중에 아이한테 너 몇 점이니? 몇 개 맞았니?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23학년도 무학 1학년 거고요. 얘네 출제 경향을 좀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요 부분을 좀 봐주시겠어요? 특히 품사 학습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중3 문장 선본에서 나왔대요.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 지금 몇 학년이죠? 1학년이에요. 그런데 1학년에는 품사를 배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중3의 문장 성분 문법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럼 이 선생님은 아이들이 분명히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선행을 했을 거라는 걸 전제하고 내신 겁니다. 그러면 학원을 안 다녔던 친구들은 이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사교육을 받지 말라고는 하지만 문제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무학중도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되고 있고요. 자,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상위반이 매우 유명합니다. 학구정 본원에선 최상위반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머님들 간의 그 눈치 싸움과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최상위반에 선발돼서 들어간 친구들의 그 진학 결과를 봤더니 아이들이 최상위반에 들어갔던 아이들이 특목고 진학률이 매우 높았고요. 그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간 걸 저희가 추적 조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스카이대를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사이에서 그게 입소문으로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우리 압구정 국어논술학원에 그 최상위 반에 들어가면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믿고 맡길 수가 있겠다. 저희가 입시 결과로 소문이 잘 났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아이들이 언제 보냐면 저희는 사실은 1년에 2번을 보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오픈을 하니까 저희가 아이들을 좀 지도를 하면서 아이들의 태도나 필기나 능력을 좀 보고 나서 시험을 보려고 저희는 지금 25학년도 그러니까 거의 연말에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 기준은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자, 평가 기준은 첫 번째가 학원 자체 국어 능치 대회를 보는데 여기서 상대평가로 뽑습니다. 그래서 뭐 맨 위서부터 이렇게 위로 잘라내는데 정해진 인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너무 낮은 아이들은 아무리 상대평가라도 다 일정한 기준은 있어서 그걸 먼저 보고요. 2차로 20% 들어갑니다. 정규 수업 태도를 보는데 준비물이라든지 학습 태도라든지 아니면 얘네 과제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반에서 공부하면 뭐가 좋냐면요. 자, 생각해보세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 학교별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 반에 모아놨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학습 분위기 좋죠. 그리고 당연히 자기들끼리 경쟁하죠. 어머님이 잔소리 안 하셔도 얘네들이 알아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에 들어오실 수 있으시면 정말 아이의 공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반은 또 저랑 아까 그 논술하신 논술 소장님이 특별히 또 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번 들어오면 거의 중간에 나가는 아이들이 없을 정도로 충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표를 좀 안내를 드릴게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소장님이나 저나 이제 본원과 여기를 하루하루씩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강의를 할 거라서 저희가 지금 토요일 A 같은 경우 예비 중일은 제가 토요일 A에 국어와 소장님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예비 중일이기 때문에 3시간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중학교 1학년들은요.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3시간 30분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토요일 날 저와 소장님이 토요일 날 이 시간대만 가능하시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저희 이제 본원에서 오시는 선생님들께서 강의를 해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요거 내신 어머님들 지금 준비 중이시니까 자, 내신은 주 3시간이고요. 지금 여기 5+1이라서 총 6회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이제 본원에서 할 때는 본원이 모두 다 6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2학기부터는 광의, 무학, 뭐 대경, 행당 모두 총 5회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시간표는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저희 본원에서 하시던 분이 그대로 선생님이 여기 오셔서 수업을 해 주실 예정이고 광의 3만 본원으로 가셔서 수업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본원이 싫으시고 여기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새로운 반을 또 형성을 해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여기 온다고 했더니 잠깐만요. 온다고 했더니 저희 대경중학교 친구들이 많거든요. 저희 학원에 압구정에 그 친구들이 선생님 대경중학교 애들 여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경중학교 꼭 열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열어주겠다고. 그래서 학교가 많지만 저희가 주말 기준으로 7명 정도가 모이면 저희가 개설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만약에 이제 주말이 7명이 모이지 않는 학교는 죄송하게도 이제 그 학교는 조금 기다렸다가 내신 대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되실까요? 네. 그거 물어보려고 저희 지금 일단은 저 학교들은 확장. 이 학교는 이미 압구정 본원에서 하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네. 타 학교인 아이들도 있으니까. 네, 네. 인원수 7명이 돼야.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7명을 이제 저희가 취합을 한 다음에 그 아이들 또 시간표도 맞춰봐야 돼요. 그래서 시간표에 맞춰서 7명이 형성이 되면 저희가 그때는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혹은 평일이 좋으시면 평일에도 맞춰서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네. 3학년 정규반은 언제? 2, 3학년 정규반은 이제 지금 한 달 동안 내신 대비를 하기 때문에 7월 둘째 주 정도부터 네, 7월 2주부터 정규반이. 만약에 타 학교인데 네. 2명이나 3명뿐이 안 됐어요. 예를 네. 그러면 들을 수가 없는 거네요. 정규 과정을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저희 압구정 본원 같은 경우에도 15개 이상 학교에 학부모님이 애들을 보내시는데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학교 애들이 이제 뭐 엄북중 같은 경우는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 학생들은 어머님들이 정규는 이쪽으로 보내시고요. 그다음 내신할 때는 그 학교 앞에 조그만 소규모 교습소가 있어요. 거기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자기주도 학습으로 내신 준비를 시키세요. 네. 자, 지금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제가 네. 정규 수업할 때 국어랑 논술이 따로잖아요. 네. 각각 들을 수도 있나요?
아니요. 그건 단과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책을 많이 읽으면 국어를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책을 잘 읽고 글을 잘 쓴다 그래서 국어를 잘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좀 별개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국어에는 기술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국어랑 논술을 같이 가야지 이 아이가 균형 있게 자라요. 네. 네. 기준이 있나요? 입학 테스트. 네. 점수 기준. 입학 테스트는 저희가 이제 압구정 본원 기준으로는 들어오실 때 중학교, 그러니까 예비중은 1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학교 1학년은 아직 시험 전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은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2학년, 3학년은 40점은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40점 이하는. 네. 그럼 중1은 점수 없이 그냥 프리로 다 네. 받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같은 반에 다 모여서 하는 거죠? 이렇게 나누지 않고. 네, 나누지 않고는 하는데 저희가 하다가 최상위반 이런 걸 하면서 경시대회를 하면서 조금 반을, 레벨을 자연스럽게 좀 나눠지기는 해요. 최상위 반에 지금 여기 본원, 그러니까 청동에서도 진행을 하시는 네, 네, 네.